오늘 이 시간에는 실험동물 윤리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동물을 사용해서 의학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는 건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을 해서 세계 인구가 어떻게 해서 증가가 됐는지 그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탄생한 건 한 300만 년 전 얘기라고 하네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뭐 먹을 게 이렇게 딱 보관이 돼 있거나 저장이 돼 있는 게 없고, 그다음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태풍이 오거나 이런 환경도 가혹하고, 그다음 여러 맹수들이 또 있었을 테니까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생존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원전 11,000년쯤 됐을 때 터키나 요르단 또는 이란 등의 지역에서 이제 농사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농경 생활이 시작이 돼서 이제 먹거리를 어느 정도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전 세계 인구가 한 500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사 기술, 농경이 유럽, 아시아, 동아프리카 등에 전파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다음 기원전 3000년경에 이제 농경이 활발히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모여서 소위 말해 도시가 또는 뭐 도시 국가가 탄생이 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도시 국가가 탄생이 되고, 그다음 3100년 전 기원전 이집트에서 국가가 탄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가 한 1억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했을 때 토마토, 옥수수, 감자, 고구마 이런 작물들이죠. 식량으로 굉장히 훌륭한 거죠. 이런 작물이 전 세계에 전파가 되었고, 한 1800년 정도에 되는 전 세계 인구가 한 10억 명까지 증가하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763년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단순한 장비, 도구로 농사를 짓던 게 이제 기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농업이 기계화가 되면서 식량 생산이 급증하게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과학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의학의 접목이 되면서 산업혁명 후에 과학과 의학이 발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1920년 정도에는 전 세계 인구 한 2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의학이 발달되는 과정에서 천연두의 백신이 발명이 되고, 결핵, 콜레라, 소아마비, 홍역, 간염, 폐렴, 독감 등에 대한 백신이 개발이 되면서 1960년도에는 세계 인구가 한 30억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농업이 이제 기계화가 돼서 기계가 농업에 투입이 됨과 동시에 비료의 기술도 발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소비료 같은 게 개발이 되면서 더더욱 식량 생산이 급증하게 되었고, 이후에 의학과 관련해서는 이제 페니실린, 아주 획기적인 발견이었죠. 페니실린이 발견이 되면서 감염병에 대한 인류가 저항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방어 체계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현재 2022년 현재 세계 인구는 약 79억 명까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인류의 생명을 유지하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나 현재에도 과학적인 연구를 통한 먹거리 해결이죠. 농업 기술의 발달과 그다음 우리 건강, 수명 연장, 행복한 삶, 고통 없는 삶을 위한 의학의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의학 연구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이 이제 세포 실험이나 어떤 컴퓨터 시뮬레이션, AI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연구 기술, 기법들이 개발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실험 동물을 활용한 연구가 어, 있기는 있어야 되겠다. 여러 가지 뭐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실험 동물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하는 게 현재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을 활용한 연구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윤리적으로 잘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험동물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동물의 역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아주 오래됐을 것 같긴 해요. 옛날에 이제 동물 어떤 연구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기보다는 동물을 이제 부검을 했겠죠. 이제 부검이라는 게
연구의 목적보다는 이제 먹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분해를 하면서 이렇게 부검을 했을 텐데 그런 거는 이제 연구라고 보기 좀 어렵고 또 이제 문헌으로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건 아마 없을 테니까 이제 우리는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걸 가지고 실험 동물의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록을 찾아봤더니 기원전 2에서 4세기 정도의 그리스에서부터 실험동물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여러 종류의 동물을 이제 부검을 한 거죠. 부검을 해서 해부학적인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서로 다른지를 비교를 하고 이제 기록을 한 게 남아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돼지 부검을 통해서 그 폐를 찾아낸 거죠. 폐하고 기관, 이제 트라키아죠. 트라키아가 예, 호흡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이다, 류마틱 오간이다 하는 사실을 밝혀서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2세기경의 로마 의사 갤런은 돼지나 염소, 원숭이 등 그 여러 가지 동물들을 죽은 다음에 사후에 부검을 하여 기록을 한 게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중세 시대에는 잠깐 동안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동물 부검이 금지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개하고 돼지에서 생체 해부, 비비섹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근대 해부학의 기틀을 확립을 했고요. 이제 어떻게 생겼으면 모양이 이러니까 기능이 어떨 거야. 다시 말해서 해부학과 생리학의 연관성에 대해서 최초로 이제 규명을 시작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후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윌리엄 하비라는 사람이 심장과 혈액 이동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실험동물의 역사가 더 발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에어 펌프죠. 공기가 이제 공급이 되는데 산소 공급을 해주는데 공기를 공급을 해주는데 그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새를 쓴 겁니다. 새. 그래서 옛날에 이제 터널이나 이런 데서 공사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광부들이 이제 할 때 공급이 잘 되느냐 공기가 이런 거를 기계를 새로 만들 때 그게 작동이 되느냐는 걸 검증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게 무슨 실험이지? 뭐 너무 단순한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1768년도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거 말고 이런 방법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었겠죠. 어쨌든 옛날부터 이제 실험 동물을 우리 인류를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해왔다 하는 기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동물에서 어떤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던 보고했던 예를 또 살펴보면 1773년도에 헤일스가 말에서 최초로 혈압을 기록했다라는 게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근데 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일반적으로는 동맥압을 의미하죠. 그래서 동맥압을 이렇게 측정하는 게 사실 그 옛날에는 쉽지가 않았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을 이제 마취를 하거나 해서 좀 진정을 시켜서 눕힌 다음에 경동맥에다가 이런 관을 꼽아서 그 관 안에 이제 혈액이 차겠죠. 동맥혈이죠. 동맥이 차면 그게 대기압에 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올라갔느냐. 올라간 높이만큼이 동맥압, 혈압이 되겠죠. 그거를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것처럼 보고서를 통해서 말에서 동맥압을 측정했던 그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파블로프의 반사죠. 그래서 1890년도에 이반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고전적인 조건화, 클래시컬 컨디셔닝이라 그래서 이제 개한테 먹이를 줄 때 같이 어떤 자극을 주는 거죠. 종을 쳤을 때. 근데 이제 이게 학습이 되고 나면 나중에 먹이가 없어도 종만 쳤을 때 이 강아지가 이제 밥을 주는구나라고 이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침을 막 흘리면서 밥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동물 연구죠. 그리고 1922년도에는 이제 강아지에서 인슐린을 분리를 해서 당뇨병 치료하는 데 연구에 활용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탐험을 할 때 사람이 가기에 너무 위험한 환경일 수 있다라고 하면 동물을 먼저 보낸 예가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라이카라는 강아지인데요. 이제 우주선을 보낼 때 아직 그 사람을 보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었을 때 라이카라는 개를 먼저 태워서 이제 우주로 쏴 보냈고 지구 궤도를 비행한 최초의 동물이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라이카가 이제 그 이후로는 아마 죽었겠죠. 그래서 뭐 사람이 가기 어려운 탐험하기 어려운데 먼저 동물들을 활용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실험 동물의 육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키운다는 뜻이죠. 브리딩에서 키운다는 뜻인데 그거 육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그 기준이 있죠.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종이죠. 스피시스. 스피시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생물 계통의 분류 중 하나죠. 우리 흔히 외웠던 종속, 과목, 강문계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의 한 분류 기준인데 이제 서로 교배가 가능한 거죠. 종 안에서는. 그래서 번식력을 유지한 자손을 계속 유지하는 거. 이걸 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약간 혼용해서 쓰는 단어가 이제 브리드하고 스트레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드라고 하는 건 품종이죠, 품종. 그래서 품종은 외부 형태나 기능에 따른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는 개인데 한 종이죠, 한 개인데 개 중에서 비글이 있고 아니면 뭐 잡종이 있고 아니면 푸들이 있고 이런 품종이 구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에 있어서는 좀 품종이라는 표현보다는 계통 이란 표현, 스트레인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실험동물 등에서 특수 목적에 맞춰서 계획적인 교배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것, 이것을 계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상은 같은데 쥐면 쥐, 뭐 생쥐면 생쥐, 조상은 같은데 생리학적 특성이 약간씩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같은 렛, 쥐에서도 휘스타 렛이 있고 그다음 스프라그돌리 렛, SD 렛이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렛은 같은 조상이죠. 같은 쥐인데 약간씩 생리학적인 특성이 다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험 동물이니까 품종, 브리드라는 표현보다는 계통, 스트레인을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통이 있는데 그 스트레인을 어떻게 육종, 브리딩 하느냐, 어떻게 교배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좀 결정이 되는데요. 그 스트레인을 구분하는 거 기준에는 인브레드라고 하는 근교계, 그다음 아웃브레드라고 하는 비근교계, 여기는 클로즈드 콜로니, 폐쇄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다음 돌연변이계, 뮤턴트, 그다음 하이브리드 교잡종, 그다음 몽그렐, 잡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근교계입니다. 인브레드인데요. 인브레드라고 하는 것은 근친교배, 인브리딩을 장기간 계속해서 동형 접합성, 호모자이고시티를 유지한 군을 말합니다. 보통은 형매 교배를 하는데요. 형매 교배라고 하는 것은 형제 자매끼리 교배를 시키는 거죠. 시스터 브라더 메이팅 또는 시블링 메이팅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20세대 이상 연속으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쥐든지 간에 그 개체 간의 유전적 차이가 거의 없는 클론 동물로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에서는 발부시 마우스, 그 다음에 C57 블랙식스 마우스, CBA, C3H 마우스 등등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근교계 아웃브레드 또는 이제 폐쇄군 클로즈드 콜로니입니다. 인브레드와는 다른 거죠. 아웃브레드는. 그래서 형매 교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매 교배를 하지 않고 무작위 교배 또는 순환 교배를 통해서 이형 접합성 헤테로자이고시티를 유지하고 있는 군을 의미하고 이 아웃브레드를 만드는 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근교계에서 유래는 한 거죠. 근교계 유래 그 쥐를 가져다가 어떤 특정 집단 내에서만 번식을 계속하는 겁니다. 형매 교배는 하지 않고 그렇게 해도 아웃브레드가 만들 수가 있고 근교계 유래가 아니긴 하지만 이제 교배를 시작한 다음에 외부로부터 다시 이제 동물을 들어오진 않는 겁니다. 그 안에서만 5년 이상, 5년 정도 이상 그 한 집단 내에서만 번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군 이렇게 되면 아웃브레드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육하기가 쉽고 번식 능력이 높아서 대량 생산에 적합할 겁니다. 혁매 교배가 아니니까요. 그다음 뭐 유전 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키우기가 좀 쉽겠죠. 그래서 근교계에 비해서도 좀 저렴한 편이다. 마우스에서는 ICR 마우스, CD온 등이 있고 레트의 경우에는 SD, 그다음 휘스타렛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뮤턴트 돌연변입니다. 돌연변이계는 자연적으로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돌연변이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돌연변이의 형질을 보유하고 있는 계통, 스트레인을 뮤턴트 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우스에서는 뭐 털이 없는 누드 마우스 아니면 뭐 당뇨병 질환 모델 마우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잡종 하이브리드가 있는데요. 하이브리드란 단어의 뜻은 그냥 섞는다는 뜻이죠. 섞어 교잡시키는 종 스트레인인데
서로 다른 품종 또는 계통 간의 잡종을 만드는 건데 이제 이거 1세대냐 2세대냐에 따라서 뭐 교잡 1세대냐 F1이냐 F2냐 3원 잡종이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잡종 몽그레일입니다. 몽그레일은 어떠한 유전적 컨트롤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자연 상태에 있는 유전적 컨트롤이 전혀 없는 일반적인 실험 동물을 몽그레일이라고 합니다. 미생물 보유 상태, 미생물 보유 정도에 따라서도 실험 동물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균 동물, germ free 애니멀인데요. 균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람이나 동물들은 몸 안에 그 정상 세균총, 노말 플로라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검출 가능한 미생물, 여기에는 바이러스, 세균, 진균, 원충, 기생충 등 모든 이런 미생물들이 검출 가능한 미생물이 전혀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얻기가 굉장히 어렵죠. 제왕절개, 임신한 그 동물에서 자궁 자체를 아예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동물을 꺼내고 아주 특별한 아이솔레이터 안에서 관리를 하는 거라서 얻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균 동물이 있고 그 다음은 노토바이오틱 애니멀입니다. 노토바이오트는 쉽게 말해서 그 갖고 있는 이 동물이 갖고 있는 미생물이 뭔지를 확실히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점프리에다가 내가 원하는 어떤 뭐 세균 이런 걸 주입을 시키면 이 동물은 다른 세균은 없는데 내가 주입시킨 그 세균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동정된 한 종 또는 그 이상의 미생물을 인위적으로 주입을 무균 동물에 주입해서 만든 동물이다. 그리고 역시 관리가 점프리처럼 굉장히 까다롭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솔레이터 안에서 관리를 해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가 노토바이오트고요. 그 다음은 SPF입니다. SPF는 Specific Pathogen Free라는 뜻으로 특정한 병원성 미생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물의 경우에는 SPF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미생물이 뭔지는 몰라요. 다 알 수는 없는데 가지고 있지 않은 미생물은 뭔지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정된 몇 가지 병원성 미생물이 없는 동물. 근데 뭐 점프리나 노토바이오트처럼 이렇게 까다롭게 관리하는 건 아니니까 베리어, 아이솔레이터가 아닌 베리어 상태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하지만 정기적으로 미생물 모니터링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페시픽 패스전이 여전히 프리한 상태인가, 여전히 없나 하는 거는 계속 관찰을 해야 되겠죠. 실험을 하려면, 연구를 하려면요. 그게 SPF고 점프리, 노토바이오트, SPF 다 아닌 일반 동물이 있습니다. 컨벤셔널. 일반 동물은 가지고 있는 미생물을 특정할 수가 없는 거. 그냥 일반적인 환경에서 사육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육 환경에 관리하는 컨벤셔널이 있다. 그래서 미생물 보유 정도에 따라서는 점프리, 노토바이오트, SPF, 컨벤셔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실험 동물이 실제로 어떤 동물들이 쓰이고 있느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설치류겠죠. 로덴트. 설치류는 뭐 사육하기도 굉장히 쉽고 다루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쥐, 마우스라고 하는 생쥐, 그다음 레드라고 하는 쥐, 뭐 기니픽, 저빌, 햄스터 이런 게 설치류에 포함이 되고요. 비설치류, 설치류가 아닌 것, 넌 로덴트도 많이 쓰이고 있죠. 근데 그 대표적으로 토끼가 있습니다. 토끼도 설치류가 아니냐 하실 텐데 토끼는 따로 독립되어 있는 설치류한 독립되어 있는 비설치류입니다. 그다음 개, 고양이, 원숭이, 돼지 이런 게 쓰일 수 있고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는데 개구리나 닭 또는 어류 어류라고 하는 건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제브라피쉬 이런 것들을 연구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생쥐, 마우스입니다. 가장 작은 사이즈고요. 수명은 한 1년에서 3년 정도 삽니다. 그래서 수명이 좀 비교적 짧기 때문에 연구하는데 뭐 어린 동물을 쓰거나 노화된 동물을 쓰거나 하는데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다루기 핸들링과 사육이 비교적 쉽다. 번식 주기가 빠르고 임신 기간이 약 20일 정도밖에 안 되니까 번식이 굉장히 빠른 편이죠. 그리고 한 번에 6마리부터 12마리까지 출산을 하고 적은 용량의 약물로도 실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논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우스 계통입니다. 스트레인입니다. 뭐 블랙 마우스죠. C57BL, BL이 이제 블랙 까맣다는 뜻인데요. 블랙 마우스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고 있네요. 그다음 발부시, ICR 이제 하얀색이죠. 노드 마우스, C3H, DBA, CBA,
등등 여러 종류의 여러 스트레인의 마우스들이 연구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마우스 스트레인들입니다. 블랙 6 마우스가 있고요. 이제 특징들, 장점, 연구 활용 목적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블랙 6 마우스의 경우에는 인브레드네요. 인브레드. 까만색이고 브리딩하기가 쉽고 스테이빌리티가 좋다. 그리고 생략적인, 병약적인 여러 가지 연구에 골고루 많이 쓰이고 있다. 발부시 마우스는 이제 인브레드, 역시 인브레드고요. 금교계, 알비노 이제 하얀색이란 뜻이네요. 브리딩이 쉽고 이제 종양에 대해서 연구하는 데 좀 돼 있다. 그다음 CD언 마우스, 스키드 마우스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G입니다. G 레드죠. 수명이 한 3년, 3.5년 정도 되고요. 임신 기간이 한 20일에서 22일. 그다음 새끼는 한 최대한 10마리 정도 출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리, 대사, 생화학, 영양학적으로 인간과 유사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쥐는 여러 가지 인간과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에 많이 활용이 되는데 또 한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면 해부학적인 구조 때문에 구토가 좀 어렵다. 그런 게 좀 특징적이고 그 다음에 편도와 쓸개, 이제 담낭이라고 부르는 쓸개가 없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왼쪽이 G 레트고요. 가운데 있는 사진이 마우스인데 그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갈블레더, 쓸개가 레트에서는 관찰이 되지 않고 마우스에서는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레트의 특징은 쓸개가 없다. 근데 쓸개가 없다고 해서 뭐 생리학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담관이죠. 바일 덕트가 좀 사이즈가 커서 거기서 이제 담낭, 쓸개의 역할. 쓸개라는 건 담즙을 보관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쓸개즙은 간에서 만들고 보관은 쓸개 담낭에서 하는데 이제 담관이 좀 크기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쓸개의 역할을 대신해서 쓸개가 없더라도 크게 생략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다르거나 하지는 않다 하는 것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니픽입니다. 기니픽은 종류가 또 여러 가지죠. 이렇게 하얀 애도 있고 털 색깔이 이렇게 여러 가지인 경우도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이제 초식 동물로서 이제 비타민 C 공급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실험할 때 뭐 배추나 풀 같은 걸 따로 이렇게 넣어주죠. 그래서 비타민 C 공급을 따로 해줘야 된다. 그리고 히스타민에 대해서 좀 민감한 특징이 있다. 그래서 당뇨병, 알레르기, 백신 연구 등 여러 가지 연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빌입니다. 저빌. 저빌은 이제 모래쥐, 샌드렛이라고도 부르고요. 생쥐하고 쥐의 중간 사이즈 정도 된다. 그리고 굉장히 온순하고 사육이 쉬운 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 뇌 아래쪽 바닥 쪽에 윌리스고리가 없기 때문에 윌리스고리라고 하는 게 이제 혈액 공급이죠. 뇌로 되는 혈액 공급이 좀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뇌로 가는 혈액이 공급이 원활치 않을 때는 윌리스고리에서 코라테랄 서큘레이션, 부행순환 때문에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이 윌리스고리가 없기 때문에 뇌로 향하는 혈액 공급이 좀 제한적이라는 거죠. 작다는 거죠. 그래서 경동맥 같은 거가 차단이 되면 뇌 혈액 공급이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뇌혈관, 뭐 혈관성 치매, 스트로크 뭐 이런 거 관련 질환 연구에 저비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동물 실험의 그 윤리 원칙을 한번 살펴보면요. 1959년도에 3R 원칙이라는 게 발표됐습니다. 3R이라고 하는 건 R이 세 개란 뜻이죠. 그래서 Replacement, Reduction, Refinement 세 개의 R이 모여서 3R 원칙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Replacement는 대체라는 거죠. 그래서 꼭 동물 실험이 필요한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해라 라는 뜻입니다. 동물 실험을 피해서 좀 더 통증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하등 동물이나 아니면 세포, 배양한 세포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 뭐 AI, 인공지능 등으로 대체를 해서 실험할 수 있느냐 해서 가능하면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해라. 동물 실험을 하지 마라 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리덕션, 감소입니다. 동물 연구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동물 실험을 해야 된다고 하면 동물 그 숫자를 줄이거나 아니면 실험 횟수를 좀 가능한 줄여서 수행해라. 그리고 그래서 희생되는 아니면 연구에 사용되는 동물의 숫자를 많이 줄여라. 아니면 이왕의 동물 실험을 할 거면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얻어내서 최소한 실험에서 최대한 데이터를 많이 얻어내라 하는 게 리덕션이라는 뜻이고요. 리파인먼트는 개선하는 거죠. 연구 방법을 좀 개선해라. 어쩔 수 없이 동물 연구를 한다고 치면
동물에게 가해질 수 있는 고통, 통증, 뭐 스트레스 이런 거를 줄여라. 줄여서 개선해서 연구 방법을 개선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물에게 가해지는 비인도적인 처치를 최소화하고 발생 가능한 통증 및 스트레스를 개선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2003년도에는 그 동물 실험의 윤리 원칙 3R에서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R이 두 개가 추가돼서 5R principle, 5R 원칙이죠. 3R이라고 하는 거는 replacement, reduction and refinement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다가 relevance하고 redundancy, avoidance 두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relevance 타당성이라고 하는 거는 동물 실험을 할 때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 이 실험을 해야 하는지 당위성, 타당성을 반드시 검증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동물 실험의 목적이 중요한 과학적, 사회적 의미를 반드시 지향해야 하며 실험을 통해 인간과 동물에게 주어지는 이익이 위험과 피해보다는 현저하게 커야 한다,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불필요한 연구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요. 동물 실험을 줄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리던던시 어보이던스는 중복 실험을 방지하라는 겁니다. 이 실험이 정말 꼭 해야만 하는가? 과학적인 진보, 발전을 위해서 이 실험이 꼭 필요한가? 혹은 예전에 이 실험 비슷한 연구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검증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전 문헌 조사 등을 통해서 이 동물 실험이 꼭 필요한지 확인하는 등 중복 실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있었는가라는 것을 검증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5R 프린시플이 동물 실험의 기본적인 중요한 윤리 원칙이 되겠습니다. 연구 윤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IACUC, 뭐 ICOOC이라고도 부르는데요.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그러니까 어떤 기관, 우리로 치면 충남대학교가 되겠죠. 연구소나 대학, 어떤 그 연구의 주체가 되는 기관에서 동물의 사용과 어떤 그 편의를 위한 그 위원회가 있어서 잘 그거 검토가 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충남대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ICOOC이 있죠. 동물을 활용하는 연구기관에 설치되어 있으며 실험과 연구,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을 인도적, 과학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지 심의하는 기구다. ICOOC이요. 그래서 해당 분야의 박사급 전문가, 그다음 동물보호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추천인, 그리고 수의사 등으로 구성이 돼서 최대 한 15명 정도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실험계획서를 검토 후 승인 또는 보완 요구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승인을 내리지 않으면 동물 실험을 할 수가 없죠. 그다음 정기적인 동물 사육과 연구 환경의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그 실험 윤리는 아닌데 이제 사람에서의 그 윤리죠. 근데 이제 역시 연구 윤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그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관 생명윤리위원회 IRB 인스티튜셔널 리뷰 보드죠. 그래서 충남대학교 병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체 유래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 계획에 대해서 연구 계획서와 연구자, 연구 방법, 연구 도구 또는 연구 대상자 동의서 등을 심의해서 승인, 뭐 조건부 승인, 보완, 반려 또는 승인되었지만 그 이후에 뭐가 잘못된 게 발견이 되면 연구를 중지 또는 보류를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대표적으로 ICOOC 또는 IRB 등이 연구 윤리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학적인 어떤 연구를 위해서 동물 실험은 아직까지 뭐 어쩔 수 없이 활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꼭 필수적인 게 아닌,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과 어떤 이런 거를 위한 연구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동물 연구가 이제 서서히 금지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화장품이 있는데요. 화장품 개발을 위해서 예전에는 독성 테스트라든지 뭐 이런 거를 동물을 활용해서 했는데 그게 과연 필수적이냐 하는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꼭 그렇지 않다. 뭐 피부 독성 실험이나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다른 방법, 세포 실험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화장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이 금지된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짙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화장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이
금지 법안이 통과된 곳입니다. 이게 한국도 있죠. 한국도 2017년도에 법안이 통과돼서 현재 금지 동물 화장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이 금지돼 있고, 그리고 화장품 개발을 위해서 동물 실험이 사용됐던 화장품, 그렇게 해서 개발된 화장품의 판매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도요. 그리고 이제 초록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법안을 검토하거나 준비 중인 곳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주별로 좀 다른데요. 일리노이나 네바다, 캘리포니아는 법안이 통과돼서 화장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이 완전히 금지가 됐는데, 나머지 주나 캐나다 이런 지역은 이제 법안에 대해서 검토 중인 곳이고, 유럽도 대부분 다 이제 금지가 돼 있고요. 브라질, 남미에서는 브라질에서 많이 금지가 돼 있고, 다음 호주나 뉴질랜드, 인도, 대만, 한국 요 정도가 이제 동물 실험이 금지된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